1948년도에 국군 창설 이후에 1950년대 6.25 전쟁을 겪었어요. 그때 이제 군이 전쟁을 치르면서 급성장했었을 수도 있긴 한데, 또 그 6.25 전쟁을 겪으면서 약간 군 조직이 어떤 변화라든가 그때 상황으로 인해서 가지게 된 한국군만의 특징 같은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군대에서 작전권에서 그 전시작전권 그다음에 평시작전 통제권,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한국이 전시작전권이 없다라고 해요. 그것이 없었을 때 한국군은 지금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국군이 작전 통제권을 완전히 갖기 전에 그러면 평시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전시도 나중에 단계적으로 주는 게 맞겠다라는 것이 암묵적으로 합의가 되고, 그것이 완성된 것이 94년도에 평시작전권은 평시 한국 합참이 행사를 하고 전시작전권은 연합사가 행사한다 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요. 그리고 30년이 지난 것이죠. 군대가 전시작전권도 갖고 평시작전권도 갖고 있어야 올바른 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책공화국 시민 여러분. 오늘은 강군의 조건의 저자인 강건작 장군님을 모시고 저자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군님. 예, 안녕하세요. 한국군은 지금 창설 몇 주년이 되고 어떠한 역사를 거쳐서 오늘날의 한국군이 됐는지 한번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장군님? 한국군이 창설된 것은 1948년이거든요.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국군이 출범했다라고 보면 되고, 그 전에 조선경비대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지만 창군 77주년으로 보면 돼요. 그 앞에 우리가 1945년 일제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고 많은 분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에 국군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와중에 미군이 이제 군정을 하면서 미군도 한국에 정상적인 군대가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방향성 속에 준비를 했고, 그 첫 번째 준비가 1945년 12월에 군사영어반이라는 걸 만들었고, 미군이 통역장교를 처음에 양성하는 차원에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만들었는데, 거기를 나온 분들이 국군 창설에 어떻게 보면 기간 요원이 돼서 한 2년간의 준비를 거쳐서 국군까지 이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창군 과정의 어지러운 속에 또 막 출범한 대한민국 국군이 6.25 전쟁이라고 하는 커다란 이제 국난을 맞았고, 6.25 전쟁이 끝나면서 끊임없이 북한과 대결과 경쟁을 벌이면서 현재까지 온 것이죠. 1948년도에 국군 창설 이후에 1950년대 6.25 전쟁을 겪었어요. 그때 이제 군이 전쟁을 치르면서 급성장했었을 수도 있긴 한데, 또 그 6.25 전쟁을 겪으면서 약간 군 조직이 어떤 변화라든가 그때 상황으로 인해서 가지게 된 한국군만의 특징 같은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군대에서 작전권에서 그 전시작전권 그다음에 평시작전 통제권,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한국이 전시작전권이 없다라고 해요. 그것이 없었을 때 한국군은 지금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한국군을 작전을 통제한다는 의미, 전시작전권과 평시작전권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고, 더 줄여서 전작권, 평작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것은 1994년부터 전평시 작전권이 한국군으로 넘어와서 이원화돼 있고, 그 이전에는 1950년 7월에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 한국군이 북한군의 갑작스러운 침략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에 빠지니까 그때 마침 유엔이 창설되고,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군의 지휘권을 유엔 사령관에게 이양을 부탁을 했고,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유엔에다가 전시작전권을 준 거죠? 네, 유엔 사령부에 준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국군이 전시에 대한 작전 계획, 또 시행, 이것을 스스로 가지지 못한, 미국도 아니고 유엔은 공동체인데 지금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시 반환해서 돌아온 게 아닌가요? 사실은 이것도 역사적 계기가 있는데, 전쟁이 휴전으로 끝나니까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상태로 그냥 끝내는 것이 이 큰 희생 속에 사실 원시되는 거니까 되게 아쉽잖아요. 한국이 전쟁 끝나고 안전이 확실하게 담보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상호 방위 조약 같은 거를 만들어서 우리의 안전을 담보하는 게 맞다 했는데, 이게 미국이 선뜻 거기 들어주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좀 강공책을 쓴 것이 방공포로 석방이었고, 그러면서 만약에 이런 보장이 없으면 우리가 휴전 이후에 우리가 스스로 그냥 북한으로 진격해 올라갈 수도 있다, 우리 한국은 단독으로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군을 압박했어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을 어렵게 끝냈는데 한국은 스스로 올라가면 이거는 다시 무의고, 잘못하면 미국이 또 연루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작전 통제권을 한국에 넘기는 것이 위험 부담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휴전이 되고 상호박이 조약이 체결되고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1년여의 고민 끝에 작전 통제권은 유엔 사령관이 계속 행사한다라고 결정된 거죠. 이제 그러다가 70년 중반 격에 이게 데탕트라고 해서 미국의 정책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소련과도 화해할 수 있고 중국과도 화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야, 이게 한국에 이렇게 많은 병력을 묶어둘 필요가 있겠느냐, 미군을 철수시키자, 뭐 이런 정책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 되게 어려움에 처할 수 있잖아요. 게다가 그때 유엔사가 정상적인 통제받는 조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유엔에서 막 논의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유엔사의 위상도 좀 흔들리고 한국의 안보가 실질적으로 위험하다고 하는 미국 일부의 인식도 작용을 해서 새로운 지휘체제가 만들어져요. 그게 한미연합사 체제예요. 그래서 유엔사에서 78년도에 한미연합사가 만들어지면서 한국군에 대한 전체적인 지휘권이 한미연합사로 이관이 돼요. 유엔사가 유엔에서 한미연합사로. 유엔사가 아니고 한미연합사로. 이제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오죠.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말이 되면서 구소련이 망하잖아요. 해체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인 냉전 체제가 와해되면서 야, 그러면 이 냉전 체제도 와해됐는데 미군이 한국에 계속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느냐, 미군을 더 철수시키자, 미군을 완전 철수시키자는 논의가 또 새롭게 부각이 돼요. 그러니까 큰일 났잖아요. 연합사 체제도 어렵게 됐구나. 그러면 한국군의 전반적인 작전 통제권을 한국군에게 이양하면서 미군이 자유로워져야 되겠다라는 논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한국군이 작전 통제권을 완전히 갖기 전에 그러면 평시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전시도 나중에 단계적으로 주는 게 맞겠다라는 것이 암묵적으로 합의가 되고, 그것이 완성된 것이 94년도에 평시 작전권은 평시 한국 합참이 행사를 하고 전시 작전권은 연합사가 행사한다 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요. 그리고 30년이 지난 것이죠. 군대가 전시작전권도 갖고 평시작전권도 갖고 있어야 올바른 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쪽은 한미연합사가 갖고 있는 거고 한쪽만 합참 우리 군대가 갖고 있는 거라면 뭔가 기형적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것에 뭐 나쁜 점 이런 건 없나요? 정확하게 잘 보셨는데 사실은 그것이 보편적이지 않고 사실 그런 식으로 지휘권이 이렇게 나눠진 군대가 없어요. 우리 빼고는. 전 세계에. 네, 전 세계에. 근데 이제 그것이 한 30년 정도 그런 체제가 굳혀지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이 너무 당연스럽게 여겨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당연히 그런 비정상적인 시스템이 오래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죠. 한국군에 있는 대부분의 장교들, 장군들이 전시와 좀 멀어진, 사실 군대의 존재의 의의는 전쟁을 준비하는 것인데 전쟁을 준비하는 그 주체가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사다 보니 한국의 합참을 중심으로 한 한국군 장교나 장군들이 그런 데 대한 고민이 좀 약해지는,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당면 과제는 아니니까. 그렇죠. 당면 과제로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좀 바로잡아지려면 한국군이 전시작전권이든 평시작전권이든 일어나 하는 것이 맞고, 한국군의 전체 관심이 전쟁을 준비하는데 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연합사 체제가 미군이 주도를 하지만 사실은 세계 유리 없이 1대1로 편성돼서 한국군이 완전히 거기에 배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군이 그러다 보니 사실은 노하우가 많이 쌓이긴 했어요. 저는 한국군이 갖춰져 있는 노하우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그걸 좀 더 모으면 한국군이 관심에 좀 멀어진 부분이 빨리 채워줄 수 있는 방향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평시작전권이라는 거는 뭘 하는 건가요? 평시작전권은 뭘 하고 있어요? 평시작전권은 일단 북한이 도발하는 것에 대한, 평시에 말씀하셨듯이 풍선 도발 또는 연평도에서 포격 도발도 있고 천안함 폭침 도발도 있고 이런 것을 대응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억지하고, 이런 것이 평시. 전시는 대포건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북한이 진짜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동향이 보이면 전쟁을 준비했다가 실제로 전쟁을 시행하는, 그것이 이제 전시작전권인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제외한 모든 작전이 평시작전. 군대, 국방력 이런 게 앞으로 미래에 뭐 점점 더 중요해지고, 절대 뭐 문명화된 사회, 세계 질서, 세계 평화 이러니까 필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커다랗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한국군의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한국인들에게 국방력이 약화돼서 겪었던 엄청난 트라우마들, 뭐 6.25 전쟁, 임진왜란, 뭐 국권을 수탈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자주국방, 우리가 군사력만큼은 강대국이 돼서 다시는 수모를 겪지 않아야 되겠다
되겠다라는 마음이 다 있잖아요. 강력한 한국군, 여기 책에서 말하는 강군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한국군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사실은 강군이 분명히 돼야죠.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이고 있는 어떤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아요. 첫 번째가 사실은 출산율 문제예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단순하게 국가 전체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면도 있지만 군대에도 굉장히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23년에 남자아이가 11만 8천 명인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11만 8천 명이 앞으로 20년이 되면 우리 군대에 들어와야 되는 인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간부로 들어올 거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건강상 문제, 다른 재반 이유 때문에 군대 오지 못할 이유가 생기겠죠. 그러면 대략 한 10만 명 정도가 군에 들어올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의무병으로 복무를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처럼 18개월 복무를 한다면 1년 반, 15만 정도가 되겠죠, 병사 수가. 거기에 현재처럼 간부 숫자를 더하면 미래의 한 군대 규모는 34만, 35만, 33만 이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50만 병력 얘기하는데 이 병력이 미래에 한 15만 정도가 줄 수 있다는 거죠. 엄청 4분의 1 대폭 감소네요. 그 병력으로 우리가 진짜로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방법을 슬기롭게 찾지 않으면 사실 미래의 어떤 국방안보 문제가 심각한 도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AI 로봇 군사들 나오고 다른 기술로 국방 무기로 하겠다 이런 의견들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전 세계가 다 될 텐데 거기서 좀 더 우리가 이제 주력해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첨단 기술들이 국방에 분명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듯이 그런 것들이 미래 전장을 차지할 수 있는 또 미래 전장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방향은 분명하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말씀하셨듯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상대도 이제 그런 수단을 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기술들이 진짜로 미래에 물리적 군사력을 상쇄할 만한가라는 것은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어느 정도 규모로 물리적 전투력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인가 누구도 단언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미래에 우리의 병력 줄어듦을 그냥 방관하고 방기하고 앉아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준비하면서 함께 이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국난이 나오면 독립군들이 나와서 민간인들이 농민들이 모여가지고 군대를 형성하고 그랬잖아요. 이 숫자가 줄어들면 이제 나머지 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은 다 군 경험이 있고 총 쏠 줄 아는 거니까 예비군들 병력은 활용이 안 되나요?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상비군만 가지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군 제도를 잘 활용해서 또는 더 발전시켜서 이제 이런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상비군이 해야 될 역할은 뭐고 예비군이 해야 될 역할이 뭔가를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상비군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어떤 강박은 뭐냐면 이 사람들을 가지고 6.25 전쟁 같은 전쟁을 그대로 치러야 한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조금 더 우리가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군사력이 필요한 것은 전쟁 또는 전쟁 중에 6.25 전쟁 같이 대규모 지상병이 내려와서 서로 전쟁을 하는 사실 그 양상 속에는 많은 병력이 필요한데 그 이전에 그것이 아닌 어떤 전쟁 양상 속에는 딱 그 필요한 기능이 요구되는 것이거든요. 이를테면 북한이 포격전을 막 했다. 그럼 우리가 그 포를 부술 수 있는 또는 상대에 그만큼 역습할 수 있는 능력, 때로는 항공력 이런 것들로 상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 대규모 많은 병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 기능에 맞는 적절한 군대 규모가 필요한 것이죠. 평시와 또는 그 다른 어떤 전쟁 양상에 필요한 그 기능에 맞춰서 우리가 확보를 하고 6.25 같은 대규모 병력이 필요한 전쟁 양상은 상비군뿐만 아니고 예비군과 통합된 전력으로 구성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이제 저는 조금 더 고민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방안 또는 계획, 구조 이런 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의무병,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복무해야 된다 이런 나라는 몇 개나 되나요? 제가 그 나라까지 구체적으로 뭐 숫자까지 살펴보진 않았는데 병사를 징집해서 운영하는 군대와 또는 그냥 모병. 네. 징집해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나라 이스라엘을 들 수가 있고 모병을 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을 들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현역병과 함께 전쟁이 일어나면 대규모 예비군을 동원해서 함께 싸우는 그런 방식의 태세를 갖추고 있고 미국은 평시부터 상비군인데 이건 주로 모병을 해서 희망자를 모집해서 이제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미래에 모병을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미국은 우리보다 인구 규모가 훨씬 크죠. 그리고 미국은 모병을 책임지는 사람이 교육사령관이에요. 마침 제가 이제 교육사령관을 해서 조금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대규모의 인구 속에서 미군이 모병을 하는 것이 미군 입장에서 굉장히 쉽지 않다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 모병을 했을 때 모집도 쉽지 않지만 모병에 응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질이 자꾸 이제 떨어진다는 그런 어려움을 이제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단순하게 모병을 할 때 미국은 영주권자를 시민권을 부여하면서까지 돈과 제도, 지원 이런 걸 통해서 모병을 하거든요. 그럼 과연 우리 인구 규모로 모병이 제대로 될 것이냐? 사실 지금 우리가 모병을 하는 많은 분들은 나는 군대 가기 싫다. 누가 대신 가줬으면 좋겠다. 또는 내 자식은 군대 보내기 싫다. 군대를 모병을 통해서 질을 높이겠다는 측면보다는 누가 대신 군대 가주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있는데 사실 이런 마음으로 모병을 하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러니까 모병도 일종의 불확실성 속에 안보를 밀어넣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가지고 저는 이스라엘 같이 일정 징집을 통해서 징집병을 유지하면서 또 예비군 제도를 좀 탄탄하게 가져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봐져요. 그러니까 그것이 저는 우리나라가 미래에 가져가야 될 모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그 코로나 이후에 세계가 이렇게 급변할 줄 몰랐고 정치가 경제를 다 잡아먹어가지고 이런 질서 자체가 이렇게 바뀔 줄을 몰랐었는데 미래에 한국군이 강군이 되기 위한 여러 요소 중에 첫 번째 인구 소멸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테고 기후변화라든가 외교적 변화?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거기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나요? 우리나라가 군사적 측면에서 기후변화가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우리 여름에 한 몇 도 정도 올라가죠? 40도? 열대야 40도. 40도까지 올라가요. 겨울에는 몇 도 내려가죠? 뭐 17도. 영하 20도. 20도. 이 폭이 무려 60도 정도 폭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단순하게 특정 기후대에 맞는 무기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아주 추운 데서 견딜 수도 있고 아주 더워도 기능을 작동해야 되는 방식으로 무기 체계를 관리해야 돼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일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지형적으로는 70년대는 민둥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에 산에 나무가 없었어요. 6.25 전쟁 때 산에서 전투는 지금 같은 양상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냥 산꼭대기에서도 저 아래가 그냥 보이고 총을 쏠 수 있었어요. 지금은 밀림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살림이 완전 밀림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형적 자연 환경이 완전히 과거와 달라졌어요. 또 한 가지 군단장 할 때 DMZ에 화살머리, 백마고지에 유해 발굴 작업을 하면서 들어가는 도로를 닦아야 되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이 도로를 닦는 문제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막 물이 계속 나오고 땅이 질퍽질퍽해져가지고 장비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이것이 어떻게 변화됐나 해서 제 예약 공병에게 실험을 해봐라. 너희가 도로도 내보고 실험까지 하면 너희가 가장 권위자가 될 것 아니냐. 실험을 해보니까 되게 놀라운 게 장비가 기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로를 새로 내야 된다는 거죠. 70년 넘게 이게 안 쓰는 땅이 되다 보니까 이걸 지리학자들은 이제 스펀지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땅이 완전히 늪지화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이것도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군사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 기후변화는 이런 변화를 앞으로 더 가속화시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마지막으로 색공화국 시민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한마디. 제가 이제 강군의 조건이라는 책을 썼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그동안 얘기하기를 되게 이제
꺼릴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책의 주제로 삼았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12.3 계엄 때문에 쓴 책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가 어렸을 때 대위 때부터 가졌던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젊은이들이 모인 대한민국의 군대가 세계에서 왜 최강의 전투력, 가장 강력한 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그 생각들이 계속 군생활 동안 쌓이면서 지금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을 겪어온 것이거든요. 이 책이 단순하게 어떤 특정한 사건 때문에 계기는 됐지만 그 내용은 오랜 고민의 산물이기 때문에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대한민국 군인들 또 대한민국 군인이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우리 군대가 더 이상 위험에 빠지거나 약화되지 않고 지금보다 더 내면과 외형이 강한 군대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에서 군대를 정확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군대가 제대로 가는지 잘 쳐다보고 확인도 하면서 군대를 신뢰하고 밀어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읽어주시고 또 필요하면 또 많이 비판하고 고민하고 더 나은 대안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계기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